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4월 17일 화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볼까요? 먼저 배우 최은희 별세. 유명 배우지요. 어제 낮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지미 엄앵란과 함께 60년대 원조 트로이카였죠. 1978년 1월 홍콩에 갔다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되는 그런 봉변을 당했다가 8년 뒤에 탈출했고요. 참 많은 이야기를 영화처럼 뿌리고 간 분입니다. 향년 92세지요. 다음 조현민 대기발령.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의 딸 조현민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조현민 전무가 광고 대행사 사람들과 회의 자리에서 유리컵을 던졌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민 전무의 그동안의 입장은 유리컵을 던진 바 없다, 이거였죠. 자, 다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해외 출장 그리고 셀프 후원금 논란에 휘말렸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셀프 후원금만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요.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기식 원장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는 언급은 남겼네요. 청와대는 오전 중에 사표를 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정기고와 소유가 함께 부르는 썸,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부 함께 하겠습니다. 자, 1부 늘 동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임정욱 님이 오늘도 돈돈 두 분의 활기찬 방송 기대합니다. 답답한 일이 많은데 가슴 속 시원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가슴 속 시원한 방송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제 PD께서 양복을 입고 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속 시원한 방송보다 깊이 있는 방송, 그리고 공정한 방송, 이걸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원한 방송하다 시원하게 날아갈 수가 있는. 시원한 건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끝내 사의를 표했군요. 네, 그 해외 출장과 후원금 문제 등으로 사퇴 압박에 시달렸던 김기식 금감원장이 결국 어제 저녁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을 금감원장에 임명한 지 17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정적인 사의 표명 이유는 역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이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행위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이 김기식 원장의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부탁을 했었죠. 그리고 선관위는 이 청와대의 몇 가지 질의 내용 중에서 이 김기식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그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그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이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종전의 범위라고 했는데 이게 애매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면은 뭐 그런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2016년에도 그렇게 선관위가 답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래요? 이것이 뭐 어디에서는 뭐 이미 그런 거는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기부를 한 거는 종전의 범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봤을 때 이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게 경고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러기에는 이 선관위의 답변이 너무 모호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김기식 금감원장이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김기식 원장은 이 총선 공천이 탈락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확정이 된 상태에서 유권자 조직도 아니고 이 정책 모임인 의원 모임에 이 1,000만 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결의에 따라서 이 정책 연구 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출 내역 등을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죠. 다만 이 김기식 원장은 이 법률적 다툼과는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뭐 도리라고 생각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를 두고 지금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네, 조선 이제 네네. 인선 과정에서 네. 공직자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검증에 이유로 실패했다. 예, 네, 이런 그런 이유로 것이죠. 조국 민정수석이 그만둬야 한다. 네. 그 청와대는 이 후원금 문제는 검증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반면에 이 선관위가 지금 기준을 뭔가 분명히 세운 거잖아요. 예. 이 기준에 따라서 한번 국회의원도 전수조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전수조사해야 된다. 네네. 이런 여야 의견도 나오고 모두. 있습니다. 네. 예. 이전까지는 굉장히 모호한 기준이었는데 선관위가 이거 5천만 원은 너무 좀 관행을 넘어선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거다라고 예. 했으니까 예. 뭐 다 조사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예. 국회의원도 공직이니까요. 예. 그 실제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는데 뭐 지금 10만 명의 서명이 다 되어가는 것 같고요. 허허, 그래요? 네, 실제로 뭐 2일 날 지난 2일에 그 청와대가 무작위로 16개 기관에 의한 해외 출장을 살펴본 결과 예. 이 피감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간 경우가 167차례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94차례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그 국회의원 해외 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는 주장에는 사찰이다. 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그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네. 해외 연수든 뭐 어떤 목적이든 하여간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네. 문제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네,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판단한 거는 그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고 예. 그리고 피감 기관에 그 돈을 받아서 해외에 갔다 온 부분은 네. 이것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어떤 목적으로 다녀왔는지 가서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직 뭐 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 유보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국민들이 네. 상당수의 그 국민들이 그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되는 거군요. 네, 그 두 가지 중에 이 전수조사라는 의견은 두 번째 거, 그러니까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를 갔다 온 경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 따져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안산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가 문을 닫습니다. 예. 참사 13일 만인 지난 2014년 4월 29일 이 안산 화랑 유원지에 차려진 것이 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인데요. 예. 아이들이 이후에 계속 발견되면서 뭐 영정이 계속 늘어났었죠. 늘어났어요. 예. 원래는 단원고 인근의 그 올림픽 기념관에 차려졌었는데 이 6일 동안 무려 18만 명의 추모객이 몰려서 이 더 큰 장소인 이 지금의 화랑 유원지로 옮겨졌던 겁니다. 올림픽 기념관에 있을 때도 제가 한 두 번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말이죠. 예. 그래 너무 좁았어요 거기. 네, 많이 좁았었죠. 예. 이번에 갔던 데는 굉장히 큰 곳인데. 네.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합동 분향소가 처음 차려진 후에 직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조문을 하러 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유가족들에게 사과는 없었고요. 뭐 딱히 뭐 눈길 주는 일도 없이 앞에 영정을 쭉 걷다가 다시 갑자기 뒤로 돌아와서 어떤 할머님이 가까이 오셔서 같이 손을 잡고 위로하는 모습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할머님이 유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연출이다. 뭐 그래서 가족들에게 크게 항의를 받았던 바도 있었고요. 하지만 뭐 그래도 이후에 뭐 정권이 바뀌고 뭐 일부지만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합동 분향소를 통계를 쭉 내보니까 이 지난 4년 동안 총 1,448일 동안 계속 유지를 해왔고요. 이 분향소에는 269위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졌고 73만 8,446명의 추모객이 왔다 가셨습니다. 추모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109만여 건에 이르렀고요. 이 자원봉사 하신 분들만 3만 6천여 분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이 분향소 철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추모 공간 조성을 위한 시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해서 안산 시민 또 일부 야당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또 지금 하여튼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요일 날 세월호 메시지 발표하면서 이 추모공원을 뭐 세계적인 장소로 만들어 보겠다. 뭐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잘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었죠. 대화로 풀어보자. 이런 또 의지를 보이기도 했고요.
자, 안태근 전 검사장 검찰이 끝내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네, 안태근 씨는 지난 2010년 10월에 그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예. 이어서 2014년 4월 진행된 사무감사 그리고 2015년 8월 정기 인사에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속영장에는 이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만 적시가 된 상태입니다. 이 공소시효가 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강제추행의 공소시효가 지나서요. 아니 그때의 상처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서지현 검사인데 네, 아니 누구를 위한 공소시효입니까 그거는? 그렇죠. 이 공소시효가 뭐 피해자는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예.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지금 처벌을 못하게 된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어쨌건 이 안태근 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네, 서지현 검사가 JTBC와 인터뷰를 한 지 77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예, 예. 하지만 이 구속영장이 정말 집행이 될지 네, 아직 뭐 미지수입니다. 이 조사단이 검찰국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안태근도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예. 근데 뭐 인사 자료를 확보하긴 했는데 이 보복 인사의 증거와 진술 확보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예.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안태근 씨의 신병 처리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 채 이 검찰 내부의 이 자문기구 중에 이 수사심의위원회란 곳이 있어요. 예, 예. 여기에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판단을 좀 넘겼고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 기소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그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 바 있어요. 예.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추행이었고 안태근은 직권남용 혐의이기 때문에 혐의가 좀 다르긴 한데 예, 예. 어쨌건 이 검사들의 좀 뭐랄까요 그런 좀 봐주기식 좀 그런 행태들이 우리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예, 예. 좀 불안한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은 안태근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권이 대한민국에서는 검사한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검사한테만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 검사장 네. 어찌 보면은 예전 선배 이런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검사만이 할 수 있으니까 네. 동료나 후배나 선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사실 뭐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뭐 활동하기도 한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일 테고 뭐 법조 3윤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네. 그 판사, 검사, 변호사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네. 그래서 뭐 법조인들 따로 노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럼요. 네. 양심적인 판사, 검사, 변호사가 절대 다수죠. 네. 하지만 또 지금 뭐 권력을 잡아왔던 네. 뭐 그런 분들을 보면 또 실제로 불안하죠. 저기 뭐 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내부자 그러니까 검사분들 얘기도 정치 지향적인 검사가 불과 한 뭐 5%도 안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검찰이나 검찰을 이렇게 망신시키는 그런 이 어떤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위에까지 오른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랬었죠. 예. 네. 드루킹 사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드루킹 관련 문제는 2부에서 다룬다고 해서 저는 지금 포털 관련된 말씀만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2부에서 해야 됩니까? 그걸 써놨더라고요. 2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너무 좋겠어요. 네, 남의 밥그릇을 제가 뺄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공존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포털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뭐 이거는 뭐 어떤 뉴스라기보다는 이 포털 관련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최근 드루킹에 대한 여론 조작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이 국내 포털의 이 댓글 정책에 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크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동아일보 같은 경우가 오늘 기사를 냈는데 동아일보는 현재 포털의 댓글이 이 상업적인 목적 하에서 너무 쉽게 쓰고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이러한 댓글이 정작 이 기술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진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매크로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문과생이어서 문과 출신이라서 이 매크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한겨레가 오늘 기사를 소개를 한 게 있어요. 근데 매크로 프로그램이 뭔가 이 추천수를 뭐 이렇게 IP 같은 걸 여러 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추천수를 계속해서
속도로 조작을 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사람은 한 말하는 것 명인데 같아요. 사람은 한 명인데 네. 뭐 마치 여러 사람인 양 만들어 가지고 네.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이렇게 막 추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시 이 설명도 이렇게 네. 네, 이과적인 설명은 아니었던 것 같고. 신학과를 나와가지고 아, 네, 그렇습니다. 전 역사학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한겨레에 따르면은 네. 불과 500만 원만 있으면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사람 하나가 여러 사람으로 막 이렇게 네. 만들어지는. 둔갑을 해서. 이거 완전히 공작이죠, 조작이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예.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별로 추천을 한 개 받을 추천을 네.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만든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이 포털은 이게 쉽게 댓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추천수, 뭐 공감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보통 댓글에 추천이 많은 댓글들을 먼저 보시는 그렇죠. 경향들이 굉장히 예. 많아요. 예. 그런 점이 이제 좀 이 매크로의 무방비로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강지호님 돈돈 잼나요 뉴스만 보는 듯. 그 이현정님 나비 넥타이 귀엽다고 해주셨고 네. 이 시간 보시는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고요. 자,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2부로 넘어왔습니다. 여성의 시각, 엄마와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리는 시간, 언니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언니들 만나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하시고 지금은 세계 평화와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집에서 쉬고 계시는. 집에서 쉬다니요. 원외 활동하고 계시죠. 밖에서도 쉬시는. 알겠습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 오셨고, 자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언니 뉴스에 없어 봅니다. 네, 아빠도 한 사람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양지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자, 어떻게 요즘에 아침이 좀 평안해졌습니다. 예. 살을 좀 되게 찌려고. 좋아지셨어요. 약간, 그렇습니다. 네. 제 4kg 찌우는 게 목표입니다. 미모가 돋보이세요. 미모라는 또 표현을. 자, 고맙습니다. 모 라디오 방송 진행을 하시다가 예. 잘린 건가요? 아니 이제 뭐 자진. 개편. 대표 지난주 이렇게. 격투기 선수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언제쯤 한번 아니 뭐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요? 라디오인데 어떻게 보여드려요?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인증샷 한번. 아니 이미 이거 화면도 있는데. 너무 작아서. 국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거기서 한번 본때를 보이시면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이제 그런 시대는 극복해야 하는 거 또 아닌가요? 국회 선진화법이 또 있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고란 중앙일보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자, 이름이 너무 이쁘십니다. 네, 이름만요? 도. 예. 이름도. 이름도 큰일 나시려고. 예. 조사의 미학이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름마저도 아름다우십니다. 민망하네요. 자, 오늘 언니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끝나지 않았나요? 왜 끝났습니까? 저한테는 안 오나? 어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끝났어요? 예. 아니. 아니에요? 뭐 계속하고 정보가 있습니다. 너무 느리시군요. 예, 아직 죄송합니다. 진행 중입니다. 저하고 상관이 없어졌어요. 네.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저하고 상관이 없어져서. 뭐 양지열의 시선 집중이 좋았던 분들은 이제 김용민의 정치쇼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서까지 호객행위를 또 하시면 다 끌어모아야 예, 됩니다. 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드루킹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사실 난리 날 일입니다. 드루킹 자체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촌장님. 아니, 근데 저는 어떻게 이런 해괴망측한 그런 논리에 수백 명이 이렇게 따랐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가 쭉 보면 옛날에는 왜 강목 사건 이런 거 터졌잖아요. 예. 주로 이제 오프상에서 정치가 이루어졌잖아요. 용팔이. 그러면, 네, 용팔이도 등장하고 예. 그다음에 그때는 바람잡이 그래갖고 왜 청중 속에 예. 유력 정치인이 와서 연설하면 와 박수 치고 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현상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기본 전제는 이 드루킹도 그 순수한 팬심을 갖고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네. 일종의 뭔가 이권을 바라고 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특히 DJ나 YS의 경우는 청중을 뭐 200만씩 여의도에
뭐 모은 보라매 사람들. 공원, 예. 여의도 공원 뭐. 그때 보면 정말 열성적인 지지자가 있고 예. 바람잡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은 5% 생각하시면 예. 옛날에 그 바람잡이 중에 좀 영향력 있는 바람잡이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드루킹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의 야당 네. 야당 쪽에도 붙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시작 자체가 경제 공진화 모임, 그러니까 네.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글 등등으로 예. 블로그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 콘텐츠 자체를 네. 진보적인 콘텐츠를 쓴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바람잡이를 오프에서 하려면 등치도 크고 네. 목소리도 크고 예. 그래야 되지만 온라인상에서 글빨이죠. 지지자를 얻으려면 글빨, 말빨 이런 게 있어야 어허. 되는데 예, 예. 그 글빨, 말빨을 갖춘 저는 이게 온라인으로 정치의 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예, 예. 그런 신종 정치 브로커, 온라인 신종 정치 브로커로 네. 규정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정치 자영업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프에서도 왜 선거철 되면 그런 사람들 꼬이잖아요. 내가 뭐 어떤 무슨 회장인데 네. 회원이 몇 명이고 내가 동원하면 몇 표 보장해 주겠다. 그 단가까지 나오거든요. 뭐 1,000명, 10,000명당 얼마. 저도 제가- 저 네. 당해봤겠죠. 저도 아 출마하셨을 때 한 번씩 네, 네, 오프에서 네. 당해봤겠죠. 예, 제가 이 선거에 저 출마를 했을 때 일인데 그 보니까 토요일 밤에 나오래요. 수행원 없이 그냥 나오래. 네. 어느 장소에 혼자 꼭 오라 그러죠. 네, 어느 장소에 갔더니 뭐 평소에 좀 저를 네. 좀 굉장히 불만 어린 눈으로 바라봤던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오. 그러더니 네. 뭐 어떤 분이 이제 소개해 준다. 이분은 2,000표라고 아. 대놓고. 난 성이 이씨고 이러면 1,000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셈법을 해봤더니 네. 유권자의 한 40%가 모이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만 잘 보이면은 여기서 당선, 뭐 하여튼 당선. 성의를 보이면 뭐 선거운동할 필요가 없겠다. 지난 총선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는 지원 유세를 다니셨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희 지역에 이제 지원 유세로 오셨다가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네. 경기도 남양주? 예, 격려상. 예.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표 1,000표 있다, 2,000표 있다는 사람일수록 표 한 표밖에 없다고 속지 말라고. 근데 그래요. 참 그런데도 이 사람은 또 독특한 게 예. 약간 사이비 교주 같은 교리까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뭐 이렇게 정감록을 공부했다면서요. 정강록도 있고 자미두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네. 점성 책이에요. 네. 그 책도 통달을 했다고 하고 거기에 플러스가 된 게 꼭 종말론적인 시각들이 사이비 종교에 나오잖아요. 무슨 정말요. 뭐 티베트 사자에서 뭐 이런 걸 네. 인용을 하고. 이게 종교가 이제 뭐 그 낡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의 날이 그렇죠. 다가오니까 우리를 나를 댓글을 중심으로 열심히 달자. 나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여러 번 했는데 이 사람은 한 번 실패를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정치 전문가로 돌변하기 전에 경제 전문가로 주식시장 예측을 하면서 주식이 폭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대공황이 대비해서 온다고 대공황을 했는데, 한다 했다는데 그게 대공황이 안 안 왔어. 먹히니까 예. 어디로 바꿔가냐면 일본 침몰로 바꿨거든요. 일본 소재를. 침몰. 예. 열도가 침몰한다. 네. 일본이 망한다라는 거죠. 일본이 망할 때를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오사카 총영사자를 요구했고 그거고 거기서 이제 망한 일본 사람들을 끌어다가 개성공단을 입주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원대한 꿈이 원대한 꿈인데 딱 사실 이거를 또 바꿔보면 큰 틀은 똑같아요. 옛날에 종말론 주장했던 사이비 교주랑 똑같은데 네. 이런 게 정치랑 결탁을 했다는 게 참 특수한 상황인 근데 것 같아요. 거기서 경제는 주식이 떨어진다, 폭락한다, 안 떨어지고 안 폭락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는 모호성이 좀 오래가는 영역이에요. 예, 예. 대선도 보통 이게 일주일 만에 끝난다. 그럼 사기가 안 일어나죠. 근데 대선 기간이 보통 1년, 그렇죠. 길게 보면 2년씩 되니까 예비 후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어떤 제가 보기엔 사기입니다. 사기를 칠 뭐랄까 이게 아주 물이 좋은 데가 정치인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지금 저는 무엇보다 이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댓글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네. 댓글로 뭐 흥한 뭐 댓글로 망하고 댓글로 흥한 자, 댓글로 망한다. 정권은 댓글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이번 드루킹의 댓글 사기 사건은 질적으로 다른 거다. 이거부터 구분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은 정권 차원에서
전부가 다 동원해서 저지른 국가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드루킹은 민간인이고 네. 카리스마 강한 사기성이 강한 민간인 드루킹이 예. 이게 자기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정치에 관여하면서 댓글 공작을 하고 예.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댓글 작업을 통해서 형성된 영향력, 영향력으로 보면 유명 정치인들에게 다 접근한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은 다 그렇게 접근해서 결국은 자리를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전형적인 패턴 같아요. 근데 이제 야권에서 제가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있고 어찌됐건 어제 논란이 있던 하나가 총영사 청탁을 했는데 이제 그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에까지 그 사실을 전달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삼는 게 뭔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전달까지 해줬던 게 아니냐라고 좀 집요하게 그 부분을 풀지 못하면 김경수 의원도 좀 그러니까 이제 곤란할 것 야당의 같다는 생각이 프레임은 들거든요. 실패한 로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비를 시도를 했는데 안 된 거는 실패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니까요. 이게 여론 조작이나 뭐 공작이 아니고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 이렇게 되는 건데 다만 그게 매크로 그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쓰면 그게 이제 무슨 그건 업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일종의 야당의 공격 포인트인데 이 사람이 과연 그럼 그 조직을 운영하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핸드폰 170대를 운영할 때 돈은 어디서 났는가?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일부 언론은 그 돈을 마치 김경수 의원이 된 듯한 묘한 뉘앙스를 자꾸 보이는데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네, 지금.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사를 했어요, 철저하게. 그런데 돈이 정말 뭐 문제되는 곳에서 나왔어요. 그럼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막연하게 분위기를 풍기면서 의문스럽게 뭐 김경수 의원이 돈을 댄 듯한 이런 분위기를 풍겨가는 건 이건 언론이 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어떤 신문 그 사면 제목인데 무슨 돈으로 인터넷 카페 운영비 연 11억 휴대폰 170대 드루킹의 수상한 자금력. 예. 네, 그런 식으로 예. 그 수상하게 기사를 쓰는 거. 예, 이거는 문제라고 보고 이건 빨리 밝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래요. 그 드루킹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저 나쁜 종교 지도자를 보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얼마 전에 거론됐던 어떤 종교 지도자 같은 경우도 수십 년간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성폭행했다라는. 그럼에도 그게 또 그 비밀이 유지됐던 이유가 뭐겠어요? 어제 또 부목사 그 측근이었던 부목사는 양심 선언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결단을 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 진짜 생명을 걸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혹시 그 종교 집단 그 교회가 그 MBC 방송국에 했던 맞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그 교회 주조종 씨를 점거했던.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조종 씨를 점거해서 방송을 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방송 남산송신소에서 그 옛날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조랑말 나오는 거 그래도 기억이 납니다. 그거 봤다. 그래서 다시 드루킹으로 제가 돌아와서 예. 그런데 저도 이 비슷한 사람들이 접근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2010년에 국민의 명령이라는 야권 통합 운동을 할 때는 어떤 분이 저에게 한 뭐 5, 60명만 조직해도 최민희 하나 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다르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한 분도 계시고요. 사실 선거 때는요. 혹할 수 이런 있죠. 유혹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 만나 이럴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저는 사실 좀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졌겠지만.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그런 분들이 표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표에 대한 애착보다는 저는 꼭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선생님 한 표 저 주세요. 나머지 표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선생님 한 표만 주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떨어졌나 봐요. 그런데 그 이번에 드루킹의 경우는 접근한 사람이 노회찬 원내대표, 그렇죠? 그리고 김경수 의원,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 나중에 저희가 안사실인데 한 4월, 5월 돼서 안사실인데. 올해? 예, 올해 4월, 5월에 아니요, 5월은 아직 안 왔습니다. 올해 4월. 그래서 안사실인데 이분이 4월 초쯤인가요? 특정 민주당 정치인은 또 되게 욕을 했더라고요. 그게 추미애 대표나 최재성 의원은 굉장히 욕을 하는 그런 일도 했었어요. 비난을 했어요. 네, 비난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그건 모르겠어요. 추미애 대표가 부추겨서 이 사건 드러나게 한 거 아닌가요? 부추긴 게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그게 전데요. 평창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또 제기했던 전데요. 최민희 의원이세요. 제가 디지털 소통위원장이거든요.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나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추미애 대표님의 그 지시로 저희가 가짜 뉴스 대책단을 만들었고 그 가짜 뉴스 대책단에서 제 기억으로 2만여 건 가까이의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 그리고 매크로 조작 의심 정황 등을 적발했습니다. 고발에 의해서 이렇게 적발됐는데 그리고 저희가 그걸 경찰에 고발했죠. 근데 그게 뭐 특정 드루킹이다 이걸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을 진행하다 보니 문제가 많아서 고발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하필이면 또 그런 사람이 이 구속이 드루킹 됐어요. 이분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평창 기사에 대해서 되게 그 악플을 단 게 진짜 본인이 뭔가를 청탁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복수심에 안갚음을 하려고 그런 건가요? 그거보다도 나의 영향력을 무시해? 나 한번 보여줄까? 본때를 보여주자. 뭐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저는 이해가 그렇게 못하겠어요. 봅니다. 예. 지금 흐름으로 보면 지금 야당이 문제 삼는 김경수 의원이 오사카 영사 그다음에 청와대 뭐 행정관 행정관 이런 것도 요구했다고.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거절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빠지는 방식 예. 그런 방식을 취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통하여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한테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3월에만 150건이 넘게 보냈다고. 네, 그렇게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낸 거에 대한 답이 가끔 뭐 고맙다 이런 의례적인 인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드루킹이 강연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김경수 의원한테. 근데 강연은 못한다 그랬더니 의원실로 한번 찾아오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강연 요청입니다. 근데 강의 한번 오프라인에서 해주세요. 오프라인에서 한번 접촉하고 싶다. 그리고 강연 오면은 내가 이 정도 그 인원 동원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을 네. 과시하기 위한 게 그래서 아니었겠는가. 실제로 이제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 연결이 돼서 강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이제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정치를 하셨으니까 두 분 다 현장에서 몸을 담으셨으니까 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는 걸 알면서도 매몰차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포인트가 되는데 선거 때는요. 예. 그 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유권자 앞에서 바닥을 기는 거죠. 을 정도가 아니라 병정을 지나서 개 마지막에 개. 거의 근데 그 상황이 뻔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달래서 떼야 되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을 이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호도로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거 때 이런 원칙이 있어요. 100명의 지지자를 만드는 것보다 한 명의 안티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되게 그런 분들은 영향력 있다고 찾아왔는데 잘 관리를 안 해드리면 예. 안티로 돌아서서 그 예. 욕을 하는 수준이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독특한 온라인상의 정치 신종 사기다. 저는 네. 이렇게밖에 예, 예. 거기에 볼 수가 플러스로 이 없어요. 사람이 이런 능력이 아니니까 정말 아까 이제 브리핑 과정에서 저 500만 원이면 매크로 프로그램 살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아까 지금 또 지적하신 것처럼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건 맞아요. 저는 예.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SNS나 블로그라든가 또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다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갖게 됐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굉장히 예. 긍정적인데 이게 잘못돼서 이 그런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에 아주 뭐 정말 찬물을 끼얹는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될까 봐 굉장히 그러니까 걱정이 소위 돼요. 그 미디어 이론에서 침묵의 나선형 이론이라 그러잖아요. 예. 네. 결국에는 다 이게 양 극단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다들 이제 그 약간 중간자적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극단의 목소리만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 자체가 극단만 남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서 정치적 결정이 다르게 했을 수 있는 네, 거고. 저는 이 사안을 진짜 경찰과 검찰 예. 이게 철저히 수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 지금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드러난 그러니까 문제가 된 매크로 부분 1월에 평창 올림픽과 관련돼서 평창 그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네. 대한 댓글을 달고 댓글만 단 게 아니라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룻밤 동안에 한 4만 건 넘는 공감 버튼을 누른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댓글이 많이 달렸고 공감을 많이 얻은 글로 해서 위에 기사를 띄우게 만들었고 위에 기사를 띄웠는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이 딱
비판적인 시각이다 보니까 예. 이게 마치 정말로 전체가 비판적인 여론이 돌아간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게 만든 부분이 있어서 예. 이거는 분명히 이제 업무 방해가 해당을 하는 거죠. 이 포털에 대한 업무 방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기소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경찰이 추가적으로 그 전에도 이런 식의 어떤 매크로 활동을 했는지 같은 것들은 밝히지 못한 거예요. 일단은. 그게 김경수 의원에 대한 협박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의 협박의 내용이 김경수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당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좋지 않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민정비서관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거고 민정비서관에서는 근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청와대 측의 해명은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다. 수백 명에 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야 내가 요즘에 이런 얘기 듣고 있는데 이 사람 뭐 어떻게 좀 할 수 없냐 이렇게 들어온 것도 너무 많아서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부당 청탁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부정 청탁인데 이 예, 사람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또. 예, 아 그- 공무원이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부정 청탁에 해당하려면 뭔가 뭐 뇌물이라도 뭔가 좀 주고 오가야 됩니까? 오가는 거라도 대가 관계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럼 그 대가 관계가 있었느냐? 그 대가 관계가 있었냐고 보려면 이 김경수 의원이 예. 어떤 작업 같은 것들을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그렇죠. 그 댓글 같은 것들을 지금 3월에만 150건의 기사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달았는데 보냈는데 안 열어봤다는 거예요. 김경수 의원은 아.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른바 스킵. 예, 스킵을 그냥 했군요. 그러니까 그냥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온 건 없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상한 기사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마무리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크로 조작이 대선 이전에 있었는가. 네. 그런데 이 매크로 조작에 대해서는 그 지금 그 공진회 소속 멤버들이 속속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올해죠. 예. 올해 1월부터 그 논의를 시작했다는 거고 찬반이 굉장히 갈렸다. 예. 네, 그런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전 기획을 했냐. 김경수 의원 측하고 예. 드루킹이. 근데 그런 증거도 지금 나오지 않았다. 예. 여기까지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570번 쓰시는 분 시원하게 설명 잘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아니겠습니까? 잘하면 또 잘한다고 또 기승전 정치. 청취율 조사에서 잊지를 않으세요. 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은 그는 진정성이 없는 제가 겁니다. 이런 능력이 없어서 교체가 된 것 같아요. 기승전 정치쇼. 네. 자, 그리고 또 김미선님 댓글에 공인인증서 해야 한다니까요 라고 하셨는데 예,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었어요. 댓글 쓸 때 댓글 쓴과 동시에 자기 옆에 아버지 사진이 듣기. 왜 하필 아버지 사진이에요? 왜냐면 악성 댓글을 달면은 아, 가슴이 아버지 뜰 얼굴에 거. 아버지 얼굴에 왜 먹칠을 하는 거죠. 먹칠한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런 악성 댓글을 정리하는 청산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예. 정강욱님 요 며칠 모르는 전화 다 받고 있어요. 수십 통이 대출 관련인데 혹시 몰라 청취율 조사 전화 올까봐 일단 다 받아봅니다. 아, 한국의 1위는 당연히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라고 해주셨습니다. 정치쇼는 3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동원한 분 아니죠? 아닙니다. 파이팅 정강훈님. 댓글 조사? 예. 그럴 리가요. 예. 3부에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저 하나만 시정하고. 뭐 정정하실 게 있습니까? 네, 좀 아까 제가 4월에 그런 뭐 드루킹 비슷한 얘기를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게 저희가 알게 된 게 3월 중순 뭐 그때라고. 아이고. 제가 그렇군요. 이게 요새 좀 날짜를 좀 죄송합니다. 저희는 항상 팩트만 얘기하는 진실만을 얘기하는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홍준기님 청취율 조사 전화 받고 싶어요라고 하셨고 오수경님 저한테도 전화가 안 와요라고 하셨고 이수정님 저도 대출 전화에 휴대폰 가입 전화보험 가입 전화 다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콜센터 근무자들 콜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콜센터 근무자들한테 통화를 잘 받아주면 또 그분들한테 덕이 되는군요. 예, 어머 뭐. 저 받아야겠어요 이제. 예. 자 신화수님 뉴스가 즐거운 방송입니다. 근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뉴스들이 대체로 좀 착잡한 소식들 그런 소식들이 많습니다. 예 안타까운 그런 참 요즘에 나날들인데 자 이번에도
그 이슈를 또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약간 뉴스가 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뭐 진짜 재벌 갑질. 근데 이 삼남매가 다 이렇게 네. 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으니 네, 말이죠. 엄청난 집안이시죠. 대한항공 이거 진짜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안을 떼자라는 네. 청원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상표 등록 때문에 89년 이전에 대안이라고 쓴 거는 그냥 인정을 아니요, 한다면서요. 정부에서 그냥 바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네. 상표권 취소를 행정 처분을 통해서 시도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다툴 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 워낙에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또 주주로 2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지분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이제 항공사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노선이라든가 예. 또 그렇죠. 지금 현재 청사 같은 경우도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결코 뭐 영향력이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반성하셨으면 하는데 어쨌든 뭐 사건이 다 아실 테고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되는지 뉴욕 타임즈라는 세계적인 유명 언론에까지 소개가 된 깝질 이걸로 깝질. 갑질 재벌 해서 그냥 표현했습니다. 예. 갑질은 그럼 뭐라고 했냐 했더니 예. 거기서 정의한 게 중세시대 영주처럼 임원들이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 업자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다. 중세 시대 네, 이거 중세 정말 시대. 정말 치욕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치욕적인 민주화 얘기. 시대에는 이게 인간의 상하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갑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이제 중세 시대니까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른바 재벌이라 불리는 경제를 지배하는 가족 경영 대기업 지도자들이 법 위에 있는 듯한 행동을 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다라고 했죠. 예. 오늘 만평 보셨어요? 만평.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옛날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재벌가 자녀들이 왜 지금 문제가 되지? 이런 일이 생긴 거 실제로 예. 모였을 때 예. 그들끼리. 예. 그러니까 한 명이 요즘 젊은이들이 애가 한두 명밖에 없이 가정에서 커서 다들 귀하게 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그래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재벌가의 그 자녀들이 우하하하 귀하게 자랐대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는 만평이 나왔어요. 니들이 무슨 귀하게 자랐어 이런 그렇죠. 거군요. 예.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근데 진짜. 네. 만평이에요. 비웃는.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뭐 정치인들이. 근데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촛불을 거치면서 네. 이게 사실 이 분의 이런 행적도 굉장히 과거부터 늘 있어왔던 일이었는데 아니 저는 이번에 드러난 예전에 거잖아요. 듣기로는 그 모 재벌 기업의 회장님이 그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빠이자 뭐 남편이자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지위를 또 갖고 있는 분인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조인트를 까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영화에서 강목으로 때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벌가 제가 오너가. 네, 실제로 그런 일도 비슷한 일이 그래서 있었고요. 그 뭐 갑질의 역사를 뭐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하자면 아까 예. 말씀하신 영화에 나온 거. 예. 그 혹시 그 베테랑 아시죠? 네. 그 유아인이 매 한 대에 100만 원 했던 거 있죠. 이게 사실 그건 현실이었죠. 그건. 실화였죠. 이게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이었나? 예. 네. 이분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요. 지금 헛웃음을 웃으시느라고 잠시 화물 방송이 노동자가 이렇게 예. 뭔가 항의를 하러 오니까 예.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예.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맥갑 폭력 이걸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아 진짜 어떤 또 굴지의 기업 그 2세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백미러라고 하잖아요. 백미러 이걸 접으라고. 그렇죠. 항상 국회 적어요. 선생님.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당사자 같은 경우도 차에 좀 집착을 해서 네. SUV를 한 세네 대를 쭉 일렬로 이어가면서 절대로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서 만약에 중간에 끼어들게 만들면 운전자들을 또 기합을 심하게 주셨던 걸로 아니 소문이 그 났죠. 주행 중에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그러니까요. 그 자기 목숨이 위험한 행동인데 왜 그러시는지. 그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심리들을 한번 분석해봐야 되는 게 안 그런 재벌 2세도 3세도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너무나 여기저기서 보물처럼 터지고 있잖아요. 그 일단은 그 이제 대한항공만 보면 네. 그 가장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뭐 최근 이제 조현민 이분이 이제 셋째예요, 셋째. 근데 이제 그 원래 나온 게 그 블라인드 앱 광고 회사의 블라인드 앱에 올라왔는데 그 병을 던졌고 유리병을 던졌고 깨지지 않자 물컵을 던졌다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게 아니다. 종이컵이었다. 그리고 물컵을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물이 튄 거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그 바로 반박이 또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뭐 한둘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금방 뒤집힐 일을 이렇게 손바닥처럼 거짓말하고 게다가 또 이분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에 나를 찾지 말아줘 이러면서 해외로 휴가를 가셨습니다. 행복 여행이라고 네. 예, 태그를 다셨죠. 예. 그래서 도대체 그 약간 그리고 이제 공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보통 이런 게 터지면 이제 홍보실에서 사실 뭐 이렇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변호사를 섭외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조치를 제일 먼저 취한 거거든요. 그 공항 인터뷰에서는 밀쳤다라고 했죠. 컵을 던진 게 네. 아니라 이제 자리에 있는 것을 이제 밀어서 이제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근데 표현을 그 했죠. 음성 녹음 예. 그 부분. 예. 그거를 듣고 저는 그렇죠. 무슨 그 괴기 영화에 아니 그게 꼭 톤이 그 왜 고라니 우는 소리하고 고란 기자 아니 고라니 아유. 그래서 야 이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는 이게 문제가요. 이런 식의 어떤 그 한 사람의 일탈 이런 거로 보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몇몇 사례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대기업의 중역의 위치에 있는 게 과연 맞느냐. 상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어떤 2세나 3세가 아니었다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벌어지는 우리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손실, 기업의 손실 이런 부분은 누가 감당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굴러가는 회사는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흠결을 다 메워주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남는 구조로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네. 이 부분을 봐야 사실 된다는 그 거죠. 재벌 그 선대 창업주나 아니면은 뭐 2세까지만 해도 사실 그 회사에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는 거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회사를 이렇게 크게 글로벌 기업으로 읽었으니까. 근데 한 3세쯤 내려오면 이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불거지는데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굴러가게 되는 건 사실 우리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이렇게 뭔가 편의를 많이 봐줘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독점 구조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예. 대한항공도 독점을 하고 있다가 국적항공이라고 아시아나항공이 허가된 게 80년대 후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88년 정도였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그냥 장사했던 거죠. 예. 그냥 그 하나밖에 예, 예. 없으니까. 네. 그걸 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소비자들 한 얘기가 불매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아 독점이 네.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복수 노선이 있는 것도 있지만 시간대가 다르고 어떤 노선은 또 대한항공만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커왔는데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보통의 경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 일본 원래 재벌이란 말이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이바츠라고. 네. 근데 이 자이바츠 일본 재벌은 그 이제 그 패전 이후에 미군 그 정부가 그 군대가 들어오면서 다 해체시켜 버렸어요. 네. 주식을 다 팔아라.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은 이렇게 왔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 정상적으로 만약에 세금을 냈다면 예. 아버지가 물려주신 걸 내가 받을 때 되면 거의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되죠. 상속세로.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그럼 지분이 확 줄어들면은 지배구조가 못하는 거죠. 약화되는데 예. 이게 이상한 방식으로 해서 상속을 하다 보니 아. 상속세를 안 내게 된 거죠. 이상한 그러니까 방식. 지분을 정상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순환 출자라고 예, 하죠. 예. 이 회사를 지배해서 막 돌고 돌아서 도대체 밖에서 봤으면 어디서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정점에는 그가 있는 구조고 지금 고란 기자가 지적한 그런 부분이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과거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네. 대표적인 재벌 하면 딱 떠오르는 록펠러 록펠러 같은 경우가 딱 상속세로 한 70%를 정상적으로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산이 그렇죠. 100분의 1로 줄었죠. 근데 70년 자손들에 내려가서는 줄었다고 해도 저는 이겁니다. 부를 축적하신 분이 그 부를 다 가져갈 생각을 안 하고 70%를 내고 나머지 30%도요 어마어마한 부예요 사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꼭 저는요, 경영까지 간섭을 저는 하느냐고요. 그 열불 나시는 거 이해하면서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국은 그래도 포드, 록펠러, 그다음에 빌 게이트, 저커버그, 그다음에 워렌 버핏은 또 금융 잠보의 상징 이렇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쭉 삼성, 쭉 현대. 그거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일각에서는 이제 보통 한 70년에서 8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고도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벌 체제도 지금 딱 70년 됐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는 그 구조가 바뀔 때가 됐다. 고 그게 기자가 사실 지적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상속세만 내도 그렇죠. 그거 안 된다라는 지분을 거죠.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 겁니다. 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음성 파일 들어보고 약간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그 얘기도요. 왜 나한테 왜 이러냐는 약간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정상적으로 그런 과중한 업무를 꼭 하고 있어야 되느냐.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서 이게 그 재벌의 딸이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인데 만약에 일반 사람이었으면 사실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 상태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그 한화그룹의 또 이렇게 아드님들이 가끔 이제 무리를 일으키시는데 네. 그 중에 우리 그 유라 씨와 같이 말을 탔던 그 삼남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예. 최순실 딸. 그렇죠. 예. 네. 평소 굳이 또 굳이 꼭 찍어야 돼요. 아니, 유라라고 하면 뭐 유라가 대한민국의 무슨 대명입니까? 예.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괜찮대요. 근데 술만 마시면 아하. 폭행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다고 해서 아하, 예. 이분이 맨 마지막에 그 문제가 된 다음에 본인이 이제 치료를 받겠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그거는 뭐 순간의 뭐가 아니라 정말 이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병원을 빨리 가보셔야 되는 상태인데. 아니 그리고 재벌 개혁을 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최근에요. 예. 사실 지금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나왔지만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부회장만 해도 1년을 구치소에서 구치 생활을 했잖아요. 예, 예. 그게 그렇게 됐던 게 무리한 어떤 승계 작업을 지금 했다고 그렇죠. 1심을 받고 2심은 또 그렇게 안 받지만 예. 어쨌든 무리한 일을 벌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세금 조금 내려고 그러니까 하다 일을 보면. 하지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과정에서 수익을 가져가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럼 배임죄로 또 처벌을 받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또 나온 거는 아까는 본인은 이제 밀체였다. 컵을 떨어뜨린 거가 아니다. 컵을 떨어뜨리기만 했다 그랬는데 또 던졌다라는 증언이 나와서 결국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거거든. 아니 특수폭행으로. 그 사실 그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게 굉장히 정확하게 그 유리병이 무슨 상표였는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증언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수사받게 됐잖아요. 결국 뭡니까? 왜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 떼고 30%만 가지셔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지금까지 촛불 이전에 계속 굉장히 이제 재벌 봐주기가 있었는데 이 사실 이 대한항공이 칼피아라고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쪽에 이쪽 인사들이 다 깔려 있다고 하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조현민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름이 에밀리 리인가? 조 에밀리 리?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국적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 그 항공운송법에 따르면 그 외국 국적, 그러니까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등기이사. 등기기사가 될 수 왜 없어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적 기능 때문에 그런 거죠. 항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건데 여기에 네. 적성 국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럴 리는 없지만 뭐 북한의 사람이 임원으로 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에 누구를 심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내요. 등기이사를 6년간 지냈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국토교통부에서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봐준 걸까?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서 몰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몰랐을 수도 있는 게 그 국민일보 같은 경우도 그 조민재 회장 그 양반이 이제 발행인이었는데 근데 그 양반도 이제 미국 국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발행인이 될 수 없었는데 발행인 신분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노조에서 문제 제기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회장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갑자기 어느 날 평사원으로 들어가거나 과장으로 들어갔다가 금방 막 고위직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 군데서 조사를 했더니 평균 한 28세 입사를 해가지고 임원이 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3년. 어떻게 하셨지? 원래 서당계 3년이면 풍어릅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좀 다 못했는데 항공사도 그렇고 신문사도 발행인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예, 뭐 그렇다는 얘기를 좀 부연합니다. 근데 갑자기 신문사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돌려서 아까 예. 3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정확히 말하면 3.5년이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대졸 공채로 들어가서 임원이 될 때까지 얼마 걸려 봤더니 23.7년. 근데 23.7년까지도 그런데 동기 가운데서 임원이 될 수 있는 비율이 몇 %냐? 몇 %일까요? 0.1? 0.1보다는 0.47%. 그게 그거네요. 예.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바로 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입사하자마자 임원이 되신 분들도 그 조사 대상 44명 가운데 9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정말. 아니 저는 뭐 사실은 뭐 소유 구조에 있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소유만 해야지 왜 경영까지 꼭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게요. 네.
권력이 있는 곳은 사회적 통제를 받는 시스템이 사실은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견제와 그런데 균형의 원리가 예, 살았습니다. 정치 권력은 선거에 의해서 바뀝니다. 바뀌는데 반해서 이 사기업의 오너, 재벌의 오너는 안 바뀌다 보니 예.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낮의 대통령, 밤의 대통령. 예. 그래서 이 밤의 대통령들이 지배하는 이 사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뉴욕타임즈가 얘기했듯이 봉건 왕조처럼 운영되는 예. 진짜 아이러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재벌 구조도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나라가 뭐 자본주의냐 아니냐 뭐 얘기할 때 자본주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지분은 정말 쥐꼬리만큼 있는데 전체 그룹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까 했던 그 구조 문제가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기업들이 왜 경쟁력을 못 가지냐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어떤 선제 투자라든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를 끌고 가는 위주로 가는 거고 그 원인이 저는 세습에도 큰 원인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있는 거 잘 지켜서 넘겨줘야 되는 거. 그러려면 무리한 일을 절대 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위에 후계자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들을 하면서 배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것만 끌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 자체 운영이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들이 이른바 착취구조 같은 걸 만들어서 중소기업들 기술력 빼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유도 세습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어떤 M&A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술만 딱 사와버리고 내지는 아니면 계속해서 중소기업들 정말 겨우 살아남을 정도의 어떤 대가만 주면서 그 하도급 구조를 유지시켜나가고 이런 것들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세습에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김익표님 대기업 형사원 그리고 하도급 업체 간의 갑질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참에 다들 반성하는 사회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고 이혜경님 요즘 뉴스 보고 있으면 암이 생길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5159번님 청취쇼를 하루하루 들으며 나라 안팎의 일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에게 청취율 조사 전화 주세요. 별 5개 드립니다. 아이고 이런 온정이 모여서 청취율 한 4% 포인트 4% 포인트 인상. 1등 가나요? 1등 가나요? 그럼 1등 가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반도 비핵화 제가 한반도 비핵화 공약도 했습니다. 4% 포인트 오르면 제가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자 문재인 케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로 그 예고가 됐었어요. 의사들 집단 휴진 이거 유보됐는데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래 집단 휴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가지고 뭐 참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 이번 의사들의 집단 행동 있을 뻔한 집단 행동이 일어나게 된 초점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 비용 문제입니다. 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비용과 주체 문제인데 이제 비용은 그동안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종목이었습니다. 상복부가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윗배가 상복부인데 그럼 그 해당되는 내장이 어디냐를 물으시는 걸 텐데 이게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요것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그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려면 비용이 뭐 비쌌어요. 이게 뭐 한 6만 원에서 16만 원 선인데 10만 원 줘야 그런데 2만 원 내지 6만 원으로 결과적으로 떨어져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음파 시장이 전체적으로 1조 4천억 원 정도 된대요. 시장이. 그중에 요 상복부 초음파 질환은 한 2,500억 정도? 2천억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상복부 초음파가 타겟이 아니다. 내년이 되면 이 초음파 검사에 의료보험 들어가는 급여 항목 그 기준 그 대상이 늘어나게 되네. 거기에 자궁 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초음파 검사가 급여 의료보험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의사들의 그 수입이 좀 준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한 측면이고 다른 한 측면은 우리가 이렇게 초음파 검사하면 되게
의사들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방사선사라는 독특한 분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세요. 네. 예. 그분들이 하고 의사가 판독하잖아요. 예. 그런데 요 검사를 하는 주체를 방사선사도 하게 하자. 이런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갈등의 한 축이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절충점을 제시했냐면 예. 보건복지부가 의사가 보는 앞에서 입회하에 입회하에 방사선사가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 큰 쟁점은 요거. 예. 그렇군요. 그 유보된 이유가 뭐 어떤 절충점을 찾아가는 그런 단계여서 이게 유보가 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의사협회는 6가지 정도의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이제 4월에 고시를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이제 진행한다고 하니 이게 연기해라, 대화해라. 네. 예, 그리고 방사선사들은 허용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게 의료 수가를 올려라. 예,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그 파업을 하려다가 그만두게 된 것은 의사들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악화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요. 사실 지난번 마지막으로 파업했었을 때도 참가율이 30%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명분이 딱히 잡아낼 수가 없다. 그리고 습가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의사협회에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입장이 그 원가를 공개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수가를 낮게 책정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실제 낮은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 그 최대집 회장 그분이 그 보수단체 행사에 강경한 분이셨죠. 자주 1인 모습을 시위하는 것도 보고 태극기를 자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회장이 된 게 자충수입니다. 그래서 이 의협이라는 곳이 그 우리 나라 전체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최대집 회장을 선출했던 그 투표 때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보다 또 이제 병원 구조 자체가 이번에 휴진이 미뤄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뭐 동네 병원들의 연합체들보다는 대형 병원들이 또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어서 대형 병원의 입장 같은 경우는 이 휴진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그 어떤 대형 병원이나 아니면 또 소수의 많은 침묵하고 있는 또 동네 병원들을 또 대변하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같이 겹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참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 의료 단체에서 배려를 해야 되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국민의 어떤 그런 뜻을 정면으로 배격하는 그런 식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의사협회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그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그 아까 제가 초음파 검사 내년에도 확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의 전부를 그 급여 대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의사협회하고는 뭐 어떻게 저항하더라도 물론 대화는 하겠지만 이거는 대통령 공약이고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서 끝까지 공약을 지키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최민희 의원님, 양지열 변호사님 그리고 고란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은 잠시 후 4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4부 화요일은 보수의 품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할 말은 하는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두 분 정정브라더스 정두원 정태근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뭐 사실 선관위가 5천만 원 셀프 후원 이게 종래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위법이라고 딱 결론을 내렸는데 글쎄요, 저는 아니 2016년에 이미 신고를 했을 텐데 그때는 넘어갔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걸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거 선관위가 뭔가 직무유기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선관위 질의했을 때 선관위에서는 종래 범위를 벗어난 것은 곤란하다라는 답을 보냈고요. 근데 이제 그 후에 그걸 체크를 이제 선관위가 안 한 거죠.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김기식 원장은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 선생님이 4.19 혁명이 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혁명이 실패한 이유는 혁명에 참여한 개개인들 자신들이 혁명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기식 원장이야말로 자기 혁명을 안 하는 자기 개혁을 안 한 사람이죠. 그 김기식 원장이 그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공격했던 일들이 다 자기가 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혁을 안 해놓고 금융개혁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퇴임하면서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SNS에 올렸는데. 근데 그것도 조금 좀 개운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는 썼어요. 30년 가까이 지켜왔던 삶에 대한 치열함과 자기 경계심이 늦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인턴 비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분노하고 또 인턴 비서한테 미안하고 또 평생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2년간 문제 제기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통상 조금 전에 이제 함석헌 선생 얘기를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상대방한테는 관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실천하는 사례거든요. 그리고 성관이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 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직금 중 어제 저희 옛날 보좌관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의원님 우리는 왜 그 생각을 못했죠? 우리 좀 나눠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의원님도 참 고생하면서 의원 생활했는데 말년에 여행이나 가시죠. 저도 그 생각을 했으면 저도 갔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낙선 이후에 정치 자금을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출마 자체는 하지 않았고 낙천을 그러니까 낙천을 했어도 했어도 마찬가지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또 하나 제가 참 이번 과정을 보면서 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깝깝하겠다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일단 청와대 참모들이 너무 정무적인 대응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엉뚱하게 이제 지금 성관님 말씀하셨는데 성관이 가면은 100%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죠.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요. 성관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이 3명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하나도 바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기존의 성관위원들 판단이 7대2거나 8대1이야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이제 회신한 경력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대고 적절치 않은 질문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아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죠 한마디로. 위법 판단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출구 전략으로서 그런 방법을 택한 거 아닐까요? 출구 전략이라면 이제 김기식 원장을 내보내되 오히려 그랬으면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가 문제 있다고 사퇴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대통령이 깝깝하게 느낀다고 생각을 했냐면 기존의 청와대 참모진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출구 전략을 못 세우는 거예요. 이미 조국 수석이 2번이나 검증했는데 문제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임종석 실장이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통령이 그러면 위법 사실이 나오면 사임시키겠다. 얼마나 궁색하고 깝깝해요. 그럴 바에야 다들 같이 아는 사이인데 김기식 원장 보러 깨끗이 물러나자.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데미지가 왔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못 모셨다는 얘기네요. 내가 보기에는 잘못 모셨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아이고 우리 참모들 문제가 있는데 아이고 자꾸만 기죽이면 안 되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감싸고 간다라고 해서 지금 출구도 굉장히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시간만 끌고. 지금 야당에서는 조국 수석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조국 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불똥이 글로 튀었는데요. 일단 재검증까지 했다는 건 문제가 있죠. 재검증까지 해서도 문제가 없다. 불법이 아니다. 공무로 간 거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관이 공적기관에서 불법이다. 그렇으면
조국 수석은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사임을 뭐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줘야죠. 예. 저는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면은요. 노무현 정부란다. 문재인 정부 2기 출범이 불가피하다고 봐요. 지금 일단 내각에서는 국민들 제일 열받게 하는 사람이 한 분 계시잖아요.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그분은 뭐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학부모 둔 사람들은 전부 다 열받아요. 그런데 환경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세요. 환경부 장관, 차관, 청와대 비서관 모두 다 시민운동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어떻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뭐 인사 검증 문제, 그래서 검증을 하는 민정 인사수석 지금 이번 것까지 해가지고 장관급 이상이 4명이고 차관급까지 하면 9명이 지금 낙마한 거거든요. 예, 예. 이 정부 들어서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야당에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묻혀져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건 조국 수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저는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결국 사퇴했지만은 이참에 그간 낡은 폐습을 없애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지민아님이 국회의원들 위법 사실 전수조사하자고요. 이렇게 제안하셨듯 아예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야당이 저거 반대하지 않을걸요.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실제로 대안을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예. 전수조사하고 그 우리 김기식 방지법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지금 미 연방의회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예.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모든 여행의 출장에 대해서 10일 안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그 영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윤리위원회가 흐리멍텅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예. 봐주잖아요. 예. 그래서 별도로 의원 윤리국이라는 걸 둬요. 네. 그래서 전수조사하고 우리 앞으로 의원들 이런 외유에 대해서 출장에 대해서 김기식 방지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미국 거 일본 거 다 가져와 가지고 앞으로 우리 세게 단독하자. 이렇게 나가면은 뭐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예. 저는 뭐 전수조사 해도 좋다고 봐요. 예.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이제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는 좀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야 의원들 전부 다 이제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음 선거에 반영이 되겠죠, 아무래도. 예. 네, 그런 방식으로 개선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김기식 원장 사퇴건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를 함께 들어봤는데 자유한국당은 근데 이제 전수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 같아서 그건 이상한 거죠. 저러니까 저 야당 거로 제대로 못하는 거라니까. 이럴 때는 세게 나와서 그래 전수조사 다 하자. 다 까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들이 야당인 줄 몰라요 지금. 집권단적인 행태거든요 저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쪼개기 후원금 이야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원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예. KT 황창규 회장이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쪼개기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당 후원할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한도가 있으니까 액수를 많이 낼 수 없으니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 가지고 한도를 넘겨서 이렇게 후원을 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쪼개기 후원금 자체는 사실은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상적으로 많이 해오거든요. 예를 들면 산하기관에서 네. 그 뭐 1인당 10만 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예를 들면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연말에 우리 기관에서 보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티내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산하기관에서 보낸 후원금을 다시 이제 그 반환시킨 게 한 120 몇 건 됩니다.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딱 티를 내게 이렇게 특히 연말에 쭈르륵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보낸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내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황창규 회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법인 카드를 상품권 구입 형태로 해서 상품권을 구입해가지고 4만 몇천 원, 4억 몇천 원은 요거를 깡한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쪼개서 내보낸 거거든요. 일종의 그 돈 세탁이네요. 일단
법인은 후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청목회라고 해가지고 청원 경찰들이 그 단체가 돈을 모은 돈을 가지고 후원했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죠. 법인은 처벌 못하는데 그렇게 이제 불법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사실상 법인이 후원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범죄 행위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보통은 예를 들면 KT 정도 되면 그러면 나는 모른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될 텐데. 사실은 황 회장님이 연임을 또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그 목적으로. 정권만 바뀌면 KT 회장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씁니다. KT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예요.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생각을 못 하시고 계속 연임을 하시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거기에 있는 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내가 또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 저분이 가실지 언제 가실지도 모르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밑에 직원들은 다 가서 진술을 했죠. 그러니까 KT니 포스코니 KT엔진이 이런 게 다 민영화된 민간 회사거든요. 정부 지분이 없는. 오히려 이제 해외 지분이 많은 오히려 외국 회사라고까지 할 수 있는 회사들인데 이상하게 정권 때마다 이제 여기 이제 CEO를 자기 사람 심기로 하죠. 그러니까 황창규 회장이 눈치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물러나야 되는데 계속 버티니까 이제 뭔가 표적 조사한 그런 좀 혐의가 제 눈에 정부가 보이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권 바뀔 때마다 왜 민영회사 사장들을 왜 자기 사람으로 심게 하는지 그게 왜 반복되는지. 근데 이 황 회장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착각을 한 게요. 정부가 꼭 조사 안 해도요. KT 회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이 정부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분 나가야 되는데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상무권 깡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황 회장님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흘렸겠죠. 그러니까 황 회장님이 조용히 나가셨어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고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런 후원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미국처럼 저는 그래서 아예 로비스트 대조를 만들어 버리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돈을 주로 어디에다 줬냐면 미방위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인데 그 당시에 뭐 미래창조가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미방위에 있는 상임위원들한테 주로 줬고 또 정무위원들한테 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인사와 유관한. 그러니까 KT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주파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KT가 잘 보이려고 업무 연관성 이방위가 잘 보이려고 한 것이 맞는데 조직적 로비를 한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상품권을 깡해서 나왔다라는 것까지 나온 거는 이 황 회장께서 오버하시니까 내부에서 누군가가 정보를 흘렸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아이고 왜 이렇게 오버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자리를 너무 오래 가지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이 완전히 그냥 별의별 편법과 반칙을 동원해서 직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꼬리가 밟힌 셈이 됐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제 뭐 후원금을 냈는데. 후원금 받은 국회의원도 조사받아야 되는 겁니까? 과거의 사례는 이제 청목회 사례 때는 그래서 이제 입법 로비에 관여했다. 그러니까 그 청원경찰법 이것을 관여했다고 하시는 분이 모두 6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관여가 깊이 됐다고 얘기하시는 그때 민주당의 최구식 의원은 1심에서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1심이면 단속 무효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강기정 의원은 90만 원 받았고 나머지 이제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무죄 판결이 났어요. 1심에서. 그래서 이제 최구식 의원이 항소심 가기 전에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래서 이제 선고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들이 받은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그 금액이 큰데 뭔가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거나 또는 뭐 관련 입법을 했다거나 그러면 처벌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되는 거죠. 대가성 규명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은 좀 난해한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검찰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 의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언한 거 다 뒤져서 이것도 걸고 저것도 걸고 저것도 걸고 하면 그럼 대가성이라고 보고 일단 기소해 버리면 되는 거죠. 떨고 있는 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불편하겠죠. 그리고 자기 점검해 보겠죠. 그래요.
아이고 일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한마디로. 뭐 하여간 이런 기회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다고 별건 다 생각합니다. 풀어야 한다. 네. 이 말씀 알겠습니다. 자 드루킹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네. 예. 이거 뭐 자유한국당은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특검으로 안 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아까 저기 방송 광고 나가는 사이에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러냐면은요. 옛날에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 하시는데 디도스 특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이게 예, 뭐냐면은요.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 나왔을 때 2011년 가을에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잖아요. 오세훈 예. 시장이 이제 사퇴를 해가지고 그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보좌진들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을 해가지고 예. 다운을 시켰어요. 예, 한 예. 2시간인가 몇 시간. 예, 그 예. 이유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투표소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투표를 낮추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경찰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그 보좌진 한 사람이 작업을 지시한 거다. 그랬더니만은 그 당시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거는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거는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이 수용됐었어요. 수용이 돼가지고 윗선은 못 밝혀냈고, 그러니까 김효재 그 당시 정무수석만 이런 일이 조사된다고 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했고, 추가로 보좌진 중에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최구식 의원 보좌진이었 수행비서였는데, 네. 뭐 바뀌때 국회의장 전 비서도 하나 들어갔었고, 예. 그리고 그걸 조력한 사람도 들어가서 그때 형을 한 5년 세게 받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엄격하게 이제 선관위의 공적 업무를 마비시킨 거다라고 예.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늘 박원순 시장이 뭐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거다 이렇게 발언을 어디서 하셨던데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어떻든 실제로 이제 기계적 장치를 위해서 업무 조작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정치 문화가 이제 후진적이어서 그런데요. 그러니 이제 이 싸구려 댓글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정치 문화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보통 이제 기업 광고 같은 경우 상품 관련해서는 바이럴 마케팅 하잖아요. 바이럴 마케팅하고 댓글 조작 기계 장치를 이용한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바이럴 마케팅은 뭐 이제 입소문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면 기계적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저 제품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거기다가 계속 공감 표시를 하고 이거에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연예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이제 위계한 업무 방해 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사회가 이동하면서 사실은 어떨 때는 비즈니스로 어떨 때는 이렇게 정치 공작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우를 통해 가지고 그 정치권뿐만 아니라 악성 댓글 작업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포털에다가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아마 저는 아주 단호하게 한번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래야 되죠.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결국 캐스팅 보트를 평화의당이 지고 있어요. 숫자가 과반이 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평화의당은 민주평화당에서는 평화의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야상담 공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평화당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하겠다. 근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특검 안 할 이유가 없죠. 민주당 빼놓고 나머지 당들은 뭐 정의당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거 특검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 사례가 있어요. 디도스 특검 할 때 민주당이 그렇게 아주 세게 나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이걸 뭐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드루킹 파문이 경남도지사 선거 우리 저 정두원 의원님이 그 최대 격전지로 경남도지사 선거를 꼽으셨는데 이 드루킹 파문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격전지에는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야당이 사실 지리멸렬돼 있고 지금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한 형세인데 모처럼 호재를 만났으니까 이제 특검까지 어떻게든지 밀고 갈 겁니다. 민주당의 악재니까. 이거 말고는 뭐 지금 특별히 내세울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경남이 이제 결국 관건이 되겠죠. 또 더군다나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지사 후보로 돼 있으니까 예. 묘하게 또 그렇게 됐어요. 예. 재밌는 대목입니다. 그 뭐 결국에는 김경수 후보에게는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예. 파문이. 예. 저는 출마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이미 이제 14일 날 지금 2번의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2번 기자회견에서 지금 계속 진술을 본인이 이제 해명을 지금 번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4월 14일 날 엊그저께 했을 때는 그 드루킹을 대선 경선 직전에 만났다고 했다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2016년 중반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또 14일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제는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트루킹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했지요. 그리고 그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다가 결국은 청와대에다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추천했다고 또 어저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더 심각한 사안은 뭐냐면은요. 이렇게 협박받은 정황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보통 민정수석실은 그 협박을 하는 사람을 조사를 해야 돼요. 예. 그러라고 민정수석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대통령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주변에서 잘못한 일이 벌어지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MB 때부터 시작해서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주로 대통령 측근들을 감싸는 역할들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드루킹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왜 그렇게 쓸데없는 협박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맞는데 그게 아니라 백원호 비서관이 가가지고 추천한 사람을 만나본 거예요. 그것도 1시간이나 면접. 그러니까 그것도 청와대 안에서 연풍문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이 사건이요. 그래서 저는 그 김경수 의원이 사실은 저도 그동안에 쭉 해온 걸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히려 자기가 명명백백하게 그 입장들을 소상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판문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아마 선거에 가시게 되면 본인 선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선거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김경수 후보죠. 후보가 만약에 출마를 안 하겠다 하면은 이건 뭐 무슨 뭐 일을 더 키우는 거 아닙니까? 또 본인은 지금 여전히 뭐 음험한 거래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드루킹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김경수 후보한테. 근데 드루킹 자체가 좀 황당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면 감옥에서 어떤 얘기를 실제 있었던 없었던 관계없이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이미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흘린다. 그러면 일단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언론을 쓸 권리가 있잖아요. 그 책임 그걸 문제를 안 삼으면 검증할 책임도 사실 있는데 근데 검증은 잘 안 하는데 여태까지는 뭐 예를 들면 피의 사실에 대해서 이미 이제 이 정부가 쭉 이 정부 들어 수사하면서 피의 사실에 대해서 공표한 것이 다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김경수 후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드루킹이 추천한 인물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만난 것은 인사검증 차원이 아니었다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자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